오늘 청취자님이 보내주신 자료 정말 흥미롭습니다. 네, 저도 아주 재밌게 읽었어요. 이게 보통 저희가 다루는 그런 연구 보고서나 기사가 아니고요. 윤 작가라는 분이 개인 블로그에 올리신 등산 후기 글이거든요. 맞아요. 원탁이라는 탁구 동호회 분들이랑 수리산에 다녀온 기록이죠. 네, 처음엔 그냥 평범한 산행기인가 했는데 읽다 보니까 이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의 목표는 이 글 속에 숨겨진 군포라는 지역의 다채로운 이야기, 또 설화들을 깊이 파고드는 겁니다. 아주 좋은 접근이네요. 마치 보물찾기처럼 이 평범한 풍경 뒤에 어떤 이야기들이 숨어 있는지 같이 한번 탐색해 보려고요. 네. 개인의 경험이 어떻게 한 지역의 역사나 문화를 이해하는 창이 될 수 있는지를 정말 잘 보여주는 사례인 것 같아요. 그렇죠. 글쓴이가 자신의 산행 경로를 따라서 그 길 위에서 만난 장소들에 얽힌 역사, 전설, 심지어는 좀 익살스러운 민담까지 아주 능숙하게 엮어내고 있더라고요. 자, 그럼 그 이야기의 무대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바로 경기도 군포시죠. 네, 군포. 이 글쓴이 분이 군포라는 지명의 유래에 대해서 세 가지 설이 있다고 소개하는데 이게 하나하나 다 그럴듯해서 재밌었어요. 맞아요. 저도 그 부분 흥미롭게 봤습니다. 첫 번째는 임진왜란 때 굶주린 군인들, 그러니까 군자에 백성들 덕분에 배불리 먹었다. 포자를 써서 군포가 되었다는 설이에요. 굉장히 드라마틱한 유래네요. 그렇죠. 두 번째는 좀 더 지리적인데 예부터 안양천 상류에 있던 포국에서 군포가 되었다는 설이고요. 그것도 충분히 가능성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청일 전쟁 때 청나라 군인들이 머물렀던 포구라서 군포가 되었다는 설입니다. 저는 여기서 어느 하나가 정답이다? 이것보다도요. 이렇게 여러 이야기가 그냥 공존한다는 사실 자체가 더 흥미롭게 다가왔어요. 어떤 의미죠? 그러니까 지명 하나에도 시대에 따라서 다양한 해석, 또 역사가 겹쳐져 있다는 걸 의미하잖아요. 마치 지층처럼요. 와, 시간의 두께라는 표현이 확 와닿네요. 네. 그 지역이 겪어온 시간을 보여주는 거죠. 아무튼 이렇게 여러 이야기가 깃든 군포에서 산행이 시작되는데 와, 날씨가 정말 보통이 아니었습니다. 안 좋았나 보네요. 글을 보니까 아침부터 굵은 우박에 비바람이 몰아치고 산을 오르다 보니까 나중에는 눈까지 내렸다고 해요. 그 정도면 보통은 산행 취소하지 않나요? 그러니까요. 그런데 이분들 반응이 너무 재밌어요. 글쓴이가 변함없는 원탁의 야율에는 불청객과 함께하는 원칙이 약속처럼 지켜졌다.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불청객이 아니라 거의 멤버네요, 멤버. 맞아요. 굳은 날씨가 오히려 이 동호회의 오랜 전통처럼 느껴지는 거죠. 힘든 상황을 그렇게 재치 있게 넘기는 여유가 참 부럽네요. 심지어 중간에 반바위정이라는 정자에 도착해서는 한 분이 가방에서 복분자주를 꺼내고 또 다른 분은 고로쇠물을 꺼내서 나눠 마셨대요. 준비성이 대단하시네요. 고로쇠물 한 잔에 복분자 주님을 영접했다는 표현이 나오는데 그 장면이 눈에 선하더라고요. 힘든 상황 속에서도 낭만을 찾아내는 모습이 참 인상 깊었습니다. 그렇죠. 그니 그 굳은 날씨에도 낭만을 즐기는 모습도 인상적인데 이분들이 오른 산에는 그 날씨만큼이나 극적인 이야기들이 숨어 있더라고요. 첫 번째 장소인 감투봉부터가 아주 애절한 사랑 이야기의 무대입니다. 콩우리 이름부터가 감투라니 뭔가 벼슬과 관련된 사연이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드네요. 정확합니다. 옛날에 과거 시험을 준비하던 한 청년과 그를 사랑한 아가씨가 있었답니다. 네. 두 사람이 밤마다 몰래 만나서 달님에게 청년의 장원급제를 빌었다고 해요. 아주 풋풋한 시작이죠. 전형적인 설화의 시작 공식 같네요. 젊은 연인, 그리고 간절한 소망. 네. 마침내 과거 시험 때가 돼서 청년은 한양으로 떠나고 아가씨는 홀로 남아서 매일 밤 이 감투봉에 올라서 기도를 합니다. 정성이 대단하네요. 그 정성이 하늘에 닿았는지 청년이 장원급제에서 돌아온다는 아주 기쁜 소식이 들려오죠. 드디어. 그런데 바로 여기서부터 비극이 시작됩니다. 행복한 결말이 아니었군요. 아가씨의 아름다움에 반한 호랑이와 용이 그녀를 차지하려고 다투기 시작한 거예요. 호랑이와 용이요? 네, 처음엔 사람으로 변해서 싸우다가 나중엔 본 모습으로 돌아와서 피투성이가 돼서 싸우는데 그 끔찍한 광경을 보고 아가씨가 그만 정신을 잃고 맙니다. 그때 마침 장원급제에서 돌아온 청년이 이들을 물리치지만 이미 기력이 다한 상태였죠. 그는 정신을 잃은 아가씨를 밤새도록 껴안고 흔들며 울었는데 그만 지난밤의 그 혹독한 추위에 두 사람 모두 서로를 껴안은 채 얼어 죽고 말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정말 안타까운 결말이네요. 그런데 이 이야기가
그냥 슬프기만 한 게 아니라 굉장히 잘 짜여 있어요. 어떤 점에서요? 감투봉이라는 이름, 그러니까 벼슬아치들이 쓰는 그 감투가 청년의 장원급제라는 핵심 사건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잖아요. 아, 그렇네요. 그러면서 평범한 산봉우리가 한 연인의 꿈과 사랑, 그리고 비극이 모두 담기는 아주 특별한 감정의 공간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죠. 와, 듣고 보니 정말 그렇네요. 연인이 얼어 죽는 결말이라니 마음이 아픈데 수리산의 비극적인 이야기는 이게 끝이 아니었어요. 또 있나요? 바로 근처에 있는 노랑바위에는 오해 때문에 어린 왕자가 죽었다는 어찌 보면 더 씁쓸한 전설이 있더라고요. 왕자와 바위라니. 이번엔 또 어떤 사연일까요? 늦둥이로 태어난 어린 왕자가 전란을 피해서 피난을 가던 중이었어요. 충직한 거북이의 도움으로 겨우 이 수리산까지 오게 되죠. 네. 그런데 며칠을 굶어서 쇠약해진 왕자를 위해 거북이가 먹을 것을 구하러 잠시 마을로 내려갑니다. 왕자를 혼자 두고 갔군요. 어린아이한테는 굉장히 불안한 상황이었겠어요. 바로 그 점이 비극의 시작이었어요. 어린 왕자가 거북이가 자기를 버리고 갔다고 오해를 한 거예요. 아, 그 분한 마음에 곁에 있던 바위를 주먹으로 힘껏 내리쳤는데 그 순간 바위가 무너지면서 왕자를 덮쳤다고 합니다. 어떡해요? 정말 한순간의 오해에서 비롯된 비극이네요. 네, 왕자는 노란 피를 흘리면서 그 자리에서 숨을 거두었고 그 피가 바위에 물들어서 노랗게 되었다고 해서 노랑바위라고 불리게 되었답니다. 아, 심지어 먹을 것을 구해 돌아오던 거북도 쏟아지는 바위에 맞아 죽어서 거북바위가 되었다고 하고요. 감투봉 이야기도 그렇고 노랑바위 이야기도 그렇고 왜 이렇게 비극적인 이야기들이 사람들에게 전해져 내려오는 걸까 하는 질문을 던지게 만들어요. 저도 그게 궁금했어요. 사실 이런 전설들은 여러 가지 중요한 기능을 하거든요. 예를 들어 노랑바위처럼 저 바위는 왜 노란색일까 하는 질문에 대한 신화적인 답변이 되기도 하고요. 아, 일종의 설명이군요. 그렇죠. 또 한편으로는 인간의 오해나 엇갈린 운명 같은 삶의 예측 불가능한 비극과 덧없음에 대한 교훈을 담는 장치로 작용하기도 합니다. 듣고 보니 그러네요. 그냥 슬픈 이야기가 아니라 그 안에 세상을 설명하고 이해하려는 옛사람들의 노력이 담겨 있는 거군요. 맞습니다. 그런데 이 산의 이야기가 전부 이렇게 비극적인 건 아니었어요. 갑자기 분위기가 확 바뀌는 글쓴이가 직접 음담패설이라고 표현한 이야기도 있더라고요. 아, 떡을 훔쳐 먹은 소금 장수 이야기? 네, 들어보셨어요? 아, 그럼요. 그 유명한 이야기죠. 이게 지역마다 버전이 조금씩 다른데 군포 버전은 꽤나 대담하더라고요. 맞아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산골의 한 선비집에 소금장수가 찾아와서 하룻밤 묵게 해달라고 해요. 네. 그날 밤 선비가 부인에게 몰래 송개떡이 먹고 싶다고 말하죠. 근데 옆방의 소금장수를 깨우지 않고 둘만 먹으려고 기가 막힌 아이디어를 냅니다. 어떤 아이디어죠? 남편의 신체 일부에 끈을 묶어서 떡이 다 되면 부인이 밖에서 그 끈을 당겨 깨우기로 한 거죠. 꽤나 은밀하고도 기발한 계획이네요. 그런데 이 모든 대화를 벽 하나를 사이에 두고 소금장수가 다 엿듣고 있었던 겁니다. 아하. 모두가 잠든 사이에 소금장수가 몰래 일어나서 선비에게 묶여있던 끈을 풀어서 자기 몸에 바꿔 묶어 놓은 거예요. 아하, 정말 기지가 넘치는 인물이네요. 상황 판단이 아주 빨라요. 자, 소금장수가 조용히 일어나서 안방으로 갑니다. 네. 불 꺼진 방에서 이것이 웬 떡이냐 하는 마음으로 떡을 전부 먹어치우죠.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아, 더 있나요? 글에 따르면 떡 본 김에 제사 지낸다며 부인과 하룻밤까지 보낸 뒤 날이 밝기 전에 유유히 사라져버립니다. 정말 대담하네요. 그래서 그 뒤는 어떻게 됐죠? 다음날 아침 선비는 부인에게 떡을 한다더니 왜 안 깨웠느냐 묻고 부인은 어젯밤에 떡도 다 드시고 그것도 하셨으면서 무슨 소리냐 하며 의아해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하하. 저는 이 대목에서 당시 사람들의 솔직하고 인간적인 모습이 느껴져서 오히려 정감이 가더라고요. 맞습니다. 글쓴이가 음담패설이라고 표현했지만 이런 이야기는 당대 서민들의 해학과 재치를 엿볼 수 있는 아주 귀중한 민속 자료예요. 아, 그렇군요. 엄습한 전설과는 전혀 다른 결이죠. 체면 차리는 양반을 골탕 먹이는 통쾌함, 인간의 솔직한 욕망에 대한 긍정, 이런 것들이 아주 유머러스하게 담겨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산막사에 있는 남녀의 성기를 닮은 바위, 남녀 성석 이야기도 아주 흥미로웠어요. 네, 자식과 건강을 기원하는 토속신앙의 대상이라고 하죠. 그렇죠.
특히 아들을 낳으려는 서란들이 그곳 칠성각에 있는 석불에 코를 갉아서 그 가루를 물에 타 마셨다는 대목은 한편으론 좀 엉뚱하게 들리면서도 다른 한편으론 당시 사람들의 절박함이 느껴져서 마음이 좀 복잡해졌어요. 그 석불 콧등이 그래서 아예 없어졌다고 하더라고요. 정말요? 네. 바로 그 지점이 한국 문화의 다층적인 특성을 보여주는 매우 흥미로운 사례입니다. 불교라는 제도권 종교가 들어왔다고 해서 기존의 민간 신앙이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서로 배척하는 게 아니라 하나의 공간 안에서 자연스럽게 결합하고 공존하는 거죠. 아, 그렇게 볼 수 있군요. 석불의 코를 갉는 맹위는 어리석어 보일 수 있지만 그것은 어떻게든 소망을 이루고 싶었던 사람들의 간절하니 만들어낸 일종의 문화적 습속인 셈입니다. 듣고 보니 모든 이야기와 행동에 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군요. 글쓴이는 산행 박바지에 이런 말을 남깁니다. 단순히 산행만 하고 갈 것이 아니라 그 장소에 숨겨진 속사를 더듬어 보는 것도 귀중한 경험이 될 것이다. 바로 그 문장이 이번 탐구의 핵심인 것 같아요. 맞아요. 그냥 지나치면 평범한 산길, 평범한 바위일 뿐이지만 호기심이라는 렌즈를 통해 들여다보는 순간 그 안에 숨겨져 있던 수많은 이야기를 발견하게 된 거죠. 달래곡의 전설이 바로 그 좋은 예인 것 같아요. 아, 그 이야기도 있었죠? 내용이 좀 충격적인데요. 아주 오랜 옛날에 오누이가 강을 건너는데 소나기에 누이의 옷이 젖어 몸매가 드러났다고 해요. 네. 이걸 본 남동생이 순간적으로 욕정을 느끼자 스스로 자책감에 자신의 성기를 돌로 찍어 죽고 말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굉장히 강렬하고 원초적인 내용의 설화네요. 그렇죠. 그리고 그걸 본 누이가 달래나 볼 걸 하며 슬피 울었다고 해서 달래강이라는 이름이 붙었다는 전설인데 원래 이건 충주 지역의 설화라고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군포에 그 이야기가 있는 거죠? 글쓴이가 아주 재미있는 추측을 내놓아요. 군포가 신도시로 발전하면서 외지에서 온 사람들이 많이 이주해 왔는데 아마도 충주 지역에서 온 사람들이 자신들의 고향 이야기를 이곳 고기에 이식시킨 게 아닐까 하고요. 와, 그 해석이 굉장히 설득력 있네요. 그렇죠. 이야기는 생명체 같거든요. 고정된 화석이 아니에요. 사람들의 이동과 함께 끊임없이 움직이고 변형되고 또 새로운 장소에 정착한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바로 문화의 역동성이죠. 글쓴이는 이 모든 과정을 세렌디피티, 즉 우연히 발견하는 행운이라는 단어로 멋지게 요약하더라고요. 네. 탁고 동호회 야유회를 준비하면서 군포에 대해 알고 싶다는 그 작은 호기심이 이렇게나 풍성한 이야기의 발견으로 이어진 거니까요. 맞습니다. 호기심을 갖고 주변을 깊이 들여다봤을 때 우리의 평범한 일상이 얼마나 풍요로운 문화적 탐험의 장이 될 수 있는지를 이 블로그 글 한 편이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탁구 동호회의 굳은 날씨 속 산행 후기에서 시작해서 군포라는 도시 이름에 얽힌 역사, 비극적인 전설, 그리고 재치 넘치는 민담까지 정말 흥미로운 여정이었습니다. 글쓴이가 참고했다는 자료집처럼 우리가 발딛고 사는 모든 공간에는 사실 이처럼 수많은 이야기가 잠들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것을 발견하려는 호기심과 애정어린 시선이겠죠. 이 글 덕분에 저도 제가 사는 동네나 자주 가는 산책길을 다시 보게 되는 것 같아요. 어쩌면 청취자님이 매일 지나는 그 길모퉁이, 오래된 나무 혹은 이름 없는 작은 언덕에도 비극적인 사랑 이야기나 시대를 풍자하는 익살스러운 민담이 숨겨져 있을지 모릅니다. 오늘 주변에 숨겨진 속살은 무엇일지 한번 상상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수리산 자락에 봄이 왔지만 바람은 거울 품고 있었네. 눈빛 맞으며 걷던 그 길 위에 우리의 웃음이 따뜻하게 남았지. 복분자 술잔을 부딪히던 밤 걸어 샘물처럼 깊은 이야기, 가벼운 농담 속 진심이 피어나 우리는 서로의 거울이 되었지. 세찬 바람 속을 웃으며 걷는다. 원탁의 이름으로 하나 되어간다. 군포의 이야기 그 뿌리를 따라 우린 오늘을 노래하며 간다. 잉볼로
우리의 얼굴처럼 환했네. 차가운 하늘 아래 따뜻한 사람들 함께였기에 더욱 빛났지.